인구가 감소할수록 강남 3구로의 진입은 안타깝지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농사는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파서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이 없어요. 청년도 서울이 가져가고 금융도 서울이 가져가고 기업도 서울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서울의 인구 집중, 즉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거는요,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결국 수도권이라는 게 많은 자원들을 클러스터 기능을 노려서요, 또 분업도 많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이 굉장히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자원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이 과도하게 이제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결국 서울 수도권이 이제 다 합하면 한 12%, 남한 면적의 12% 정도가 되는데, 전체 인구의 52%거든요. 실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들까지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전 세계 수도, 메트로폴리탄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높아야 30%고요. 보통 주요 선진국들도 20%에서 30% 안쪽에서 소위 수도권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한 3, 40년 이상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 가야 되죠. 이 맥락 때문에 서울로의 과도한 밀집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축적이 됐고, 그 결과 사실은 60%에 준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도시화율을 자랑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구가 감소할수록 서울 수도권으로의 진입은 안타깝지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분업이 고도화되어 있고 일자리가 있고요, 또 많은 이 SOC 인프라가 구비된 서울 수도권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과도한 이 블랙홀화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의 확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블랙홀화는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것이죠. 이론적이라면 서울에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본인들의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늘어나는데 그치는데 지출해야 될 생활비, 물가의 수준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엇박자가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서울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기성세대는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자원량이 부족한 후속 세대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서울을 떠나야 되겠죠. 처음에 서울에 살기 위해 들어왔으나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쫓겨나는 수가 되는 거고요. 혹은 서울에 못 들어오니까 경기권에 잔류해서 서울에 언젠간 들어와야지 라는 자원들이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자원이 다 몰려있는 서울에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서울이 가지고 있는 밀집에 대한 포화가 사실은 이제 목에 찬 상황이고요. 그것들이 어쩌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서의 서울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직주락의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직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또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SOC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단일 공간에서 제공될 때 해당 공간 안에 소위 사람들은 잔류하게 되겠죠. 사람이 잔류해야 노동도 발생하고 소득도 발생하고 또 생산도 나오고 소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재정도 확충되고 조세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 바로 그 균열 때문에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원들이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긴 시간 동안 중앙 집권 체제를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연방제 국가인 서구 사회와 달리 굉장히 한 곳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몰려드는데 이 공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즉 수요나 욕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의 수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부동산처럼 원천적으로 제한적인 재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의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결국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결과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고, 그게 사실은 이제 기성의 세대와 신흥 세대 간의 자원 확보의 경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에 쏠림이 있다는 것은 그 쏠림이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어떤 성장 같은 것들은 가능한데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국가 안에서의 분업의 형태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영내의 분업 구조가 탄탄해야 한쪽에서의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벌충할 수 있는 안전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고도성장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짜다 보니까 내수보다는 사실은 바깥에서 잘 팔아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많이 갔죠.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적인 고도 성장이라는 한국적 모델이라고 하는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 목에 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도 이미 이제 꼬꾸러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국가에서 수출입과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상수지까지도 이제 적자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기능했던 굉장히 좋은 선순환적인 효과가 더는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어쩌면 어떤 새로운 전략들에 대한 가능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게 국내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많은 자원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농산 어촌이라고 표현되는 지방 지역은요, 지금 지속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어요. 결국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농산어촌이 사실은 영내 분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화들을 만들어내서 또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하고요. 또 서울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해서 또 지방에 떨어뜨려주는 이런 영내 분업이 탄탄해야 역외에서의 분업 구조도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을 타진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한국 사회는 과도한 서울 집중 때문에 도농 간의 순환 경제, 즉 영내 분업이 이미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 지역에 있는 그나마의 자원들도 생존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다시 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들어야 되는 이런 불균형과 비정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농 불균형은 한국적인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는 어떤가라고 놓고 보면 되겠죠. 해외에서는 도농 불균형이란 이슈가 사회 의제가 될 리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태리,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연방제 국가예요. 연방제 국가는요, 지역 단위 안에서 내생적으로 순환 경제를 완성합니다. 결국 이 많은 이 연방제의 연방에 속하는 그 로컬 단위 하나하나가 자족 기능과 이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굳이 수도권으로의 사회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서울 수도권에 가지 않으면 교육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됩니다. 근데 이들 연방제 국가에서는 연방 안에서 이미 자체적이고 순환적인 방식으로서의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수요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 주립대가 굉장히 큰 명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만 하더라도 주립대만 가면 충분한 거예요. 굳이 뭐 아이버리그에 가야 될 독특한 이유가 있다면 뭐 이동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영내 안에서의 분업구조, 그 분업구조 안에서 지역에 특화된 방식으로서의 산업이라든가 순환이라든가 경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처럼 도농 간의 불균형이 펼쳐질 리가 생각보다는 적은 것이죠. 결국 신도시의 탄생이라는 것도 도시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교육과 취업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으니까 수도권에 몰려드는데, 수도권이라는 게 어차피 한정된 공간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수도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도시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심일수록 굉장히 이제 지가라든가 부동산 값이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편리하고 지가도 저렴하고 또 교통도 같이 확충되다 보니 도시 확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형의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이 신도시라는 것은 이 개발 경제 당시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 확장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바깥으로 확장되는 방식들이 옳은 것인가, 혹은 확장됐을 때 수요는 그렇다면 뒷받침이 될 것인가, 그 고민이 지금 필요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경기도 인구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지자체하고 경합을 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매번 이기는 승자 지역이 경기도였더랬죠. 서울하고도 이겼죠. 서울 인구가 빠지면 경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서울이 워낙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경기에 잔류하면서 서울에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모색할 수도 있겠죠. 결국 경기는 이쪽 저쪽에서 다 원심력과 구심력 전부 다 흡수하는 방식으로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실제 인구도 벌써 한 1300만이 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서울 인구가 950만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GRDP도 이미 경기가 서울을 능가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 경기 인구조차도 2022년 기준에 총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서 월별 데이터로는 마이너스 감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앞으로 경기 인구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에 몰려있는, 즉 서울에서 서울의 직업과 경기의 주거를 적절하게 타협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생활 기반 인프라가 과잉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의 부동산 이슈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데 지출해야 될 물가 수준은 커지기 때문이고요. 이거의 충격들이 사실은 이제 자원량이 부족한 후속 세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주가 분리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1000만 인구가 지금 이제 950만까지 줄어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을 원합니다. 서울에 자원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죠. 특히나 최근에는요, 재미난 것이 원래는 사실상 고령 인구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한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되게 안전 자산 위주로 재편하게 되고,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사회 이동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 생애 모형의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지방 권역에 있는 75세 이상 인구가 서울로의 진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 3구로의 지방 고령, 초고령 인구죠. 75세 이상이니 이들의 사회 전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청년도 서울이 가져가고 금융도 서울이 가져가고 기업도 서울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초고령 인구는 아닐 줄 알았더니 초고령 인구도 결국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간병과 의료 시설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수요들을 누리기 위해서 특히나 지방 지역에 사는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75세 이상의 사회 전입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 3구 쪽에 집중되는 게 강남 3구의 의료와 간병시설들이 비교적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환자까지도 서울이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결국 대낮에 사실상 우리 읍면동의 이제 소재지를 가도요, 차량 이동도 거의 없고요,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20, 30대처럼 보이는데 걸어 다닌다, 거의 대부분 외국인 연수생들일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사실은 청년 인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권 같은 경우에 망가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잔류하고 정주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숙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키우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요. 아파서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으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생활 기반 시설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이 두 가지만 사실상 보강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문제는 가장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사실상 멀쩡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못 버티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교육과 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그 합리성, 그 다음에 경제성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장이 없고 고객이 없는데 잔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20, 30년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다양한 인식과 접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요. 벌써 시작했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구조, 즉 고성장으로 바꾸거나 혹은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것들은 한 축에서 길게 추진을 하되,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도농 간의 불균형이라도 최소한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결국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자원이라든가 집중도를 조금 분산시키는 방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방 안에서 자생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지방판 직주락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굳이 서울에 오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모델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 문제는 지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의 어떤 복원이라든가 활성화에 기업의 새로운 역할들이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 집권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권한 같은 것들을 지방이 좀 떨어뜨려 주면서 준비된 개인, 기업, 시장들이 다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한 가장 큰 대전제는 바로 기본값의 재구성입니다. 디폴트의 재구성이에요. 우리의 디폴트는 1960년대 만들어진 고도성장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미 고도성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디폴트를 여전히 강조하니 20대, 30대는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위험보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디폴트는 현재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본값은 늘 바뀝니다. 관역이 바뀌는데 사수가 앉아서 고정돼서 활을 쏜다면 맞출 수가 없죠. 관역이 바뀌면 사수도 바뀌어야 됩니다. 신축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서 시대 변화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들을, 구조들을 바꿔주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굉장히 큰 담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보다 갈수록 더 심화되고 확산되고 또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아마 갈등의 고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인구 얘기를 하면 그 위기라는 공포를 판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공포를 팔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1.0 버전을 만들었다면 선진국형의 지속 가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 버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 저희의 부모님 세대들은요, 후진국에 태어나신 분들이, 즉 고도 성장을 추동하신 이끌었던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고요, X세대로 불리는 중년들이 새로운 삶의 모형들을 하나하나 실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중년들의 등장이에요.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개도국의 이 3세대가 단일 공간 안에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한국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세대가 서로 경합하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잘 끄집어내서 그들 스스로가 따로따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약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나하나 풀어내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